제가 할 거는 2000년대 한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자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6.15 선언과 이 14선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6.15 공동선언 그리고 이제 14정상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현대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정표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언들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혹은 이 두 가지 선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이 현대 남북 관계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6.15 선언과 14정상선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뭐 대남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상대해서 이제 하는 정책은 대북 정책 혹은 대북 통일 정책 이렇게 부르고 북한이 이제 우리를 상대로 해서 만들어서 실행하는 정책은 대남 정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까지 편의상 제가 좀 잘라봤습니다. 1공화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 시절입니다. 그리고 2공화국은 장면 정권 시절인데 사실은 이 장면 정권은 한 1년여 정도밖에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3공화국 시기는 이제 박정희 정권 시기입니다. 근데 이 제3공화국 시기도 이 박정희 정권이 한 18년간 집권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 대북 통일 정책에 있어서도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3공화국의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 정권 전반기의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과의 어떤 통일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하면 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까지는 항상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안을 주장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통일 정책이고 통일 방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공식적으로는 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지만 정치적인 구호로는 북진 통일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힘을 통해서 북한을 쓰러뜨리고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북진 통일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 때 북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엄밀하게 관찰을 해보면 사실상 힘이 있어서 북한을 쓰러뜨리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명분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그만큼의 실력은 되지 않는데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북진 통일과 함께 소위 말해서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통치 이데올로기,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기에는 사실 한 10여 년 이상 집권을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북한에 대한 북진 통일 혹은 공식적으로는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주장했지만 한 번도 북한을 정권으로서 혹은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북 간의 회담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단 한 번의 남북 간의 회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남과 북이 상대방에 대해서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실체가 아닙니다. 괴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저 위쪽에 있는 이 북한을 지칭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북괴라고 지칭을 해야 됩니다. 왜? 북한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그래서 북괴라고 호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어떤 모 인사가 북한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이 돼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 당시에는 반공 반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를 짓눌렀던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2공화국 시기 장면 정권 시절에 들어와서도 통일 정책 그 자체가 많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면 정부는 이승만 정부가 4.19에 의해서 쓰러지죠. 그 다음에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집권 기간도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독자적인 대북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기에 주장했던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북한에 대한 혹은 어떤 통일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5.16 쿠데타에 의해서 장면 정권이 붕괴되고 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이 제3공화국 시기의 박정희 정권 때에도 사실은 통일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우리나라 정치 세력들, 정당들에 있어서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자신들의 정치 강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당은 어떤 대북 정책을 펼 것이다. 혹은 뭐 이쪽 당은 어떤 대북 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큰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일기, 편의상 우리가 60년대 박정희 정권기를 일기라고 한다면 선건설 후통일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은 통일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 건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먼저 경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 문제를 생각하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선건설 후통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 정권 2기에 와서는 약간 바뀌게 됩니다. 사실 70년대 중반쯤 되면 남북한의 경제 총량을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해집니다. 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앞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쯤 되게 되면 일단 경제 총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한하고 비슷해지거나 이제 앞서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신감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북한과 뭔가 대화를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조건들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7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45년 이후에 전 세계를 둘러 나누었던 것이 바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전 세계가 둘러 쪼개졌죠. 냉전 체제라고 이름을 합니다. 근데 이 냉전 체제가 약간 변화되기 시작해요. 70년대 오게 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과 미국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냉전 체제가 일정하게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데탕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70년대 초에 데탕트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도 데탕트 시기에 뭔가 서로가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국제적인 배경이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유신이 바로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만들어지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통일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통일의 열기가 엄청나게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또 보면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72년도에 발표되는데 바로 한 해 전에 71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맞닥뜨려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박정희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로서는 국내에 소위 박정희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커진 것이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그해 10월 달에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사실상 7.4 남북 공동성명이 실행도 돼보지 못하고 자초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통일의 3대 원칙, 그러면 자주의 원칙, 그 다음에 평화의 원칙,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의 원칙,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까지도 남북한이 통일의 원칙이 뭐냐? 그러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말하고 있는 자주,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민족 대단결에 의한 통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최초의 합의문입니다. 근데 남북한이 최초로 합의문을 발표한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의의가 깊은 것이고 오늘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읽어보더라도 오늘날 남북 간의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북 간에 굉장하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호 비방 중상을 금지하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삐라 뿌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자 이런 것이죠. 7.3 공동성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3 공동성명이 72년도에 합의가 되고 이게 실행이 됐다면 지금쯤 우리는 통일이 돼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줬던 그런 합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7.3 공동성명이 이제 자초하게 되고 이 제4공화국 체제, 즉 유신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희 집권 이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 시기 때는 유신 체제 때는 여전히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아닙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정희 1기 때에는 선건설 후통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통일이냐? 건설이 중요하다. 경제 건설을 먼저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때쯤 오니까 이제 70년대 중반쯤 오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선평화 후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는 어떻게 보면 통일이 정책의 제일 앞에 놓인 적은 없어요. 항상 선건설이라든지 혹은 선평화 이런 것들이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선평화 후건설 노선이고, 자, 근데 이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한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 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소위 6.23 선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냉전 시절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면은 소위 이제 그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독에 이제 할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할슈타인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로 그런 거 있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고 적의 친구는 나의 적이다. 이런 말들 있죠. 할슈타인 원칙은 딱 그 원칙입니다. 즉 서독이 동독과 분단돼 있었죠. 그 당시는. 그래서 동독과 적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서독이 이제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동독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서독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독과 친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의 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독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는 서독이 외교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슈타인 원칙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73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6.23 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6.23 선언에서 소위 이제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와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경쟁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북한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이 72년도에 만들어졌죠. 상대방하고 뭔가 만나서 악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상대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북한을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6.23 선언에서 공식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북한이라고 쓸 수 있고 정부의 모든 간행물들에 이제 북한이라고 호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다 북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북한이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역사에서 보면 남북 관계가 발전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말도. 자, 그리고 이제 이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이제 두 개, 그러니까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 간에 뭔가 교류와 협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제 분야라든지 사회 문화 분야 이런 곳에서의 남북 간의 교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능주의적 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굉장히 풀기가 어렵고 또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남북한이 현재 적대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남북한이 뭔가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보다 더 쉬운 문제,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먼저 교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6.23 선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6.23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북한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그래도 대화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선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5공화국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전두환 정권 시기에 접어들게 되죠. 이 전두환 정권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정통성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민주화의 요구 이런 것들에 시달린 정권입니다. 그래서 뭔가 북한과 어떤 통일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안이라고 하는 것을 접고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일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이 방안에 의하면 남북한이 서로 모여가지고 통일 헌법을 만들고 이 통일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감시하에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른 이런 것도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한이 모여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하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남북한이 모인다고 해서 헌법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헌법을 만들 정도가 되려면 엄청나게 남북관계가 가까워야 됩니다. 교류도 많아야 되고 협력도 많아야 되고.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별로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두환 정권 때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84년도에 서울 지역에 엄청난 수해를 당해요.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 너희들 수해 입어서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쌀을 지원해 줄게. 그 다음에 우리가 시멘트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게. 그리고 우리가 옷감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게. 이렇게 남한 당국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그래 그러면 좀 지원 좀 해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84년도에 북한이 쌀 5만 톤인가?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톤, 그 다음에 시멘트, 그 다음에 옷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요. 이제 그걸 받으면서 남북한 간에 야, 이 기회에 우리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정부 당국 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80년대, 85년도에 남북한 상호 이산가족 상봉이 한 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가서 한번 만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번 만나고 평양에 가서 한번 만나고 이런 이제 이산가족 상봉과 동시에 예술인 교환을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예술인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고 평양의 예술인이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 계기를 살려서 남북관계를 잘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다루지 않으면 금방 깨지기 쉬운 그런 유리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수 있는 버마 아웅산에서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를 하고 싶어도 테러 사건이 발생해서 당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내각의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남북한 간의 적대 관계가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었는데 이것들이 이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산에서 이 다대포항에 간첩선이 하나 들어오다가 잡히게 됩니다.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대화가 중단이 되고 남북한이 다시 적대하는 그런 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의 뒤를 이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한국의 대북 정책이 그 이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름을 이 패러다임의 전환기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소위 남북한의 접근과 대화와 회담과 이런 것들이 엄청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일부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통일부의 그 남북 통계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그 통계란에
회담 통계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 회담 통계에 보면 가장 많은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노태우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의 회담은 별로 없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될 즈음에서만 회담이 몇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회담은 대부분 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남북한이 남북 당국자 회담을 한 숫자가 한 600번이 넘습니다. 600여 차례가 넘는데 그중에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 200여 차례 이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기에 남북 당국이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랬던 상황인데 자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 때 뭔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적대 정책 일관했던 것 이런 것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런 게 발생하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북한과 그렇게 회담을 하고 북한을 회담장에 끌어내고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국제적으로는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지해 주는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때쯤 되면은 완전히 북한을 압도하게 됩니다. 80년대 중후반을 거치게 되면서 일단 경제 총량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냉전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이 세계가 이제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싶어도 냉전 체제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외교 관계를 맺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와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가 가장 많이 이제 소위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체제가 변화하게 돼요. 자, 그리고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면 소련이 붕괴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은 완전히 이제 개혁 개방 체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한국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도 이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88 올림픽이 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올림픽이 84년도에 LA 올림픽입니다. 이 LA 올림픽에는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참여를 안 해버렸어요. 보이콧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84년 그 이전에 열렸던 올림픽은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참여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두 번은 연속 반쪽 올림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88 올림픽 때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대부분 다 참여합니다. 이때 보이콧을 선언한 국가가 이제 몇 나라 있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쿠바 같은 나라입니다. 쿠바가 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북한에 대한 의리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보이콧을 하는데 그 외에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서울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과 뭔가 외교 관계가 없었던 나라들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외교 관계를 맺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붕괴되고 소위 탈냉전이라고 하는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내적 배경을 보면 냉전 체제가 붕괴하게 되고 자, 냉전 체제가 붕괴했는데 이게 북한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반도가 이렇게 있었으면 남북한이 이렇게 두 개가 떨어졌었다면 냉전 체제에 의해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죠. 그죠? 북한은 중국, 소련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힘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소련이 한국하고 수교를 해버립니다. 91년도에. 중국은 92년도에 우리랑 수교를 하게 됩니다.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면에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수교를 못 맺게 돼요. 그러게 되니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파괴됩니다. 이게 북한에게 불리한 거고 우리에게는 유리한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90년대쯤 접어들게 되면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94년도가 되면 이제 김일성의 사망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뭐 엄청난 홍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북한 체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죠.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김일성이 사망하는 등의 어떤 정치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죠. 총체적인 체제 위기. 그다음에 이 90년대 초에는 북한과 미국이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소위 핵 문제로 인해서 뭐 전쟁을 하니 마니 뭐 이렇게 싸우게 돼요. 자,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북한에게 대해서 이렇게 공세적인 대북 정책들을 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87년도에 이 민주화 항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8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가 이렇게 쭉 진전이 됩니다. 선거가 이제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되고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이 민주화 항쟁 이후에 88년도부터 국내에서 통일운동이 대중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 북한 바로 알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제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치 세력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놔야 돼요. 우리 당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겠다. 우리 당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됩니다. 즉 정부도 이제 민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통일운동의 성장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자신들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놔야만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 노태우 정부 때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이 80년대 말 90년대 초 혹은 9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까지 포함한다면 한 90년대 중후반까지 가장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나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공식적인 통일 방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통일 방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통일 방안? 아무도 잘 모르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노태우 정부 이후에 별로 말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노태우 정부가 89년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걸 내놓습니다.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은 한 번에 하나의 체제로 가자 이런 게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는데 한 번에 선거해가지고 하나의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이었는데 노태우 정부 때 뭐라고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간에 남북 연합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통일을 하자 이런 거예요. 화해 협력을 하고 교류 협력을 쭉 추진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남북 연합을 하고 남북 연합이 발전하면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단계 통일 방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정부가 기존에 하나의 체제로 그냥 한 번에 가자라고 하는 통일 방안을 잠시 보류하고 중간에 남북한의 두 체제가 일정 기간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통일 방안에. 남북 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체제가 다른데 남과 북이 체제가 다른 것들을 일정 정도 용인하고 그 체제가 다른 것 속에서 연합을 통해서 공존할 수 있고 같이 번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부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김영삼 정부 때 가가지고 이제 앞에 한자만 뺍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그런 방안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노태우 정부가 이제 소위 77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77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민간도 남북한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을 용인하겠다. 그리고 경제인들이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는 것도 용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창구 단일화 논리에 따른 그렇지만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다방면에 걸쳐서 교류 협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 정보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통일부 내에 소위 이제 북한 자료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북한 자료들을 쭉 모아놨어요. 일종의 도서관입니다. 거기 가서 일반인들도 가서 북한의 책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신문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보를 일부분 개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태우 정부의 정책은 이제 북방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돼요. 그동안 우리는 70년대부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북한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남북한이 각각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 대신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자 이런 거예요. 남북한이 하나의 의석으로 단일 의석으로 가입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는 뭐냐면 남북한이 유엔에 각각 따로따로 가입을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두 개의 별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별개 국가는 아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소리냐? 두 개 따로따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은 우리끼리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냉전 시절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남한이 가입하려고 하면 소련이나 중국이 반대합니다. 북한이 참여하려고 하면 가입하려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가 소련,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맺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동시가입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북한이 끝까지 반대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만약에 북한이 끝까지 반대하면 중국과 소련이 남한의 유엔 가입을 용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북한이 동시가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92년도 10월 달에 제 기억에 맞다면 10월 달인지 12월 달인지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한 1분인가 빨리 가입합니다. 북한이 먼저 호명되니까. 그 영문자로 보면 북한이 D로 시작하니까 우리보다 좀 빠르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가입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자,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두 개 국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남한하고 북한은 두 개 별개 주권 국가입니다. 그죠? 두 개 별개 떨어진 나라예요.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남북한이 서로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회담을 하면서 소위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통일까지 지금 이제 많이 잊혀졌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남북한이 협력을 하고 통일까지 이뤄가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그만큼의 방대한 내용들을 남북한이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남북한의 그 기본합의서를 보면 그 전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남과 북은 두 개 별개 국가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 인해서 두 개 별개 떨어진 국가지만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서는 우리는 두 개 별개로 떨어진 국가가 아니라고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별개 떨어진 국가가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어떤 데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서울로 갖고 오고 이러죠. 그러면 국경을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물질 않아요. 민족 내부 거래가 되는 겁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민족 내부 거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평양을 가게 된다. 그러면 국경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권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통일부가 발급해준 방문 어떤 증명서, 방문 허가증 이런 것들을 갖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개성이나 금강산 가보신 분 있어요?
평양에 다녔어요. 그때 보면은 입국 심사라는 건 안 합니다. 입경 심사라고 하는 거랍니다. 입경. 우리가 개성 같은 거 들어갈 때도 개성에 개성공단에 하루에도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때도 보면은 입출경 센터라고 하지 무슨 입국 출국 센터라고 안 해요. 이건 뭐냐면 남북한 간에는 국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경계선 개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불편한 점도 하나 있어요. 그 제가 평양을 갈 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이제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가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왜? 저는 외국을 나가는 게 아니니까. 면세점으로 면세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건 좀 불편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를 규정한 게 바로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그 관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 해놓은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제 91년도에 만들어지고 92년도에 남북 간의 상호 그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든지 불가침 이 합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후에 제대로 실행이 안 됩니다. 즉 남북 간의 다방면의 남북 대화 제도화를 실시를 했지만 그게 실패하고 맙니다. 만약 이때 남북 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돼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남북 회담이 진행이 됐다면 지금쯤 또 남북 관계는 전혀 다른 뭐 그런 관계에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육공화에서 이제 문민정부까지 주요 성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안정한 교차 승인. 그러니까 우리는 소련,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중국하고 수교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미국, 일본하고 수교를 못 하고 있죠. 이런 이제 불안정한 교차 승인들이 있고요. 이 흡수통일 추진 및 실패는 왜 이렇게 적었냐면 이 김영삼 정부 때 사실 이제 그 김영삼 정부는 동서독이 통일되는 걸 보고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죠? 김영삼 정부가 사실 내심 굉장히 업돼 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 서독의 코울 수상처럼 이 서독의 이제 코울 수상이 초대 총리죠. 통일된 독일의 초대 이제 총리입니다. 아마 코울 총리를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김영삼 정부 때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94년, 95년, 96년에 걸쳐서 북한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식량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탈북자들이 이때 발생을 합니다. 북한 체제가 곧 다들 붕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잘하면 북한을 흡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꺼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반발하게 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정부는 94년도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었던 정권입니다. 94년도에 이 북한의 김일성과 이 김영삼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합의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여기에 이제 이 흡수통일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파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 그 남북 통계액을 보면 김영삼 정부 때 회담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노태우 정부 때하고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별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이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그 북한에다 쌀을 지원합니다. 쌀을 지원해서 그 이제 어느 해안에서 이제 쌀을 항구에 선적을 해가지고 북한에 아마 원산 항인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공기 개항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 배가 외국에 들어가면 그 나라 국기를 뭐 어디에 달고 우리나라 국기는 어디에 달고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뭐 선수에는 뭐 어떤 나라 국기를 달고 선미에는 뭐 어떤 나라 국기를 달고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 태극기를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 선원이 올라와가지고 인공기를 달아요. 근데 남북한 합의는 어떤 합의냐면 깃발을 안 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남북한 사이에서는 굉장히 조그만 것도 엄청나게 신경이 쓰여요. 만약에 우리나라 배가 북한 항구에 들어가는데 태극기 쫙 들고 들어가면 이게 북한이 가만 안 있겠죠? 마찬가지로
북한 배가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오는데 인공기 딱 걸고 들어오면 우리가 가만 이것들을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합의할 때 아무 깃발도 안 달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전달을 잘 못 받은 것이죠. 이 실무자들이. 그래서 인공기를 개양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쌀을 지원하면서 쌀을 지원한 것 자체가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북한이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약속한 쌀은 줘야 되니까 또 한 번 또 이렇게 그 상선이 이제 또 들어가지고 북한 항구에 들어가는데 그 배에 탔던 한 선원이 북한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북한의 항구의 사진을 쫙 찍습니다. 근데 합의에는 절대 사진 찍으면 안 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선원이 사진을 쫙 찍었어요. 근데 이게 안 걸렸으면 되는데 이게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이 이제 이것들 잘 걸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북 간에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만 문제 갖고도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절대 안 지려고 하나. 왜냐하면 서로 그래도 아무리 뭐 우리가 같은 통일의 대상이고 이렇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적대하는 대상이죠. 그죠? 적대 관계에 있죠. 그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쌀을 주고 뭐 지원을 하고 이랬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여론만 더 악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북한에게 쌀 주고 뺨 맞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론의 역풍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에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면 급하게 서둘러서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잘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과도 얻을 수 있고 그걸 또 공고히 할 수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뭔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급하게 실제 그때 쌀을 주겠다라고 한 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남북관계에서 이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북한이 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줄게 그러면서 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이죠. 협상은 하는 중에 쌀은 싣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즉흥적이고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게 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간에 뭔가 교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잘 준비하고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남북 관계가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다가 개선이 되다가 김영삼 정부 때 남북 관계가 다시금 후퇴한 뭐 이런 결과를 맺게 되고 결국 이제 97년도, 98년도에 우리가 IMF 위기 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흡수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흡수통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우리가 IMF 위기 체제로 들어가니까 흡수통이라고 하는 말들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공화에서 문민정부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 통일 방안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이거랑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과.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오늘 하게 될 6.15 선언과 14선언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시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사실은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의 시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협력 우선의 대북 정책이 적어도 이 시기만큼은 확고하게 일관되게 지켜집니다. 화해협력 정책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켜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이런 시기가 이제 국민의 정부에서 그 참여정부 시기까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내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에서 야로 정권이 교체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으로서는 정통성 시비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거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수파 정권이라고 하는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보수 정당하고 힘을 합쳐야 됐던 뭐 이런 한계는 있지만 이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여에서 야로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하는 힘, 민주화의 결과 뭐 이런 이제 힘들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0년대 북한 체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뭐 일각에 의하면 200만 내지 300만의 아사자가 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있고, 이 아사자 평가는 이제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기관은 한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잡고 있는 데도 있고, 약 60만 정도가 이 당시에 굶어 죽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 NGO 단체는 한 200만에서 300만 이렇게 아사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한 사회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20만 정도가 아사했다 그래도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랬다가 97년, 98년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 사회는 힘들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이제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치적으로는 뭔가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97년, 98년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김정일이 당의 총비서로 등극을 하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에 김정일이 곧바로 그 권력 승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3년상을 거친 다음에 그래서 97년도에 당의 총비서가 되고 98년도에 국방위원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이런 체제였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이 보면은 이 노태우 정부 때나 김영삼 정부 때 그래도 국내에서 시민사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특히 식량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소위 북한 동포돕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중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모금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들을 북한 동포에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 내에서의 NGO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시기에 뿌리를 내린, 이 시기에 출발을 했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대북 통일 정책에 있어서도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여론 장악력들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죠. 통일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북한과 미국 간에는 실제로 94년도경에 이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이 북한 영변 지역, 그러니까 핵단지가 있는 영변 지역에 대해서 소위 이제 이 외과 수술식 폭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과 수술식 타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북한 핵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D-Day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서 합의를 하고 이 남북한 정상회담도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 간의 조건 없는 대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10월 달에 제네바에서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지금쯤 북한과 미국은 관계 정상화가 돼 있어야 돼요. 핵은 다 제거돼 있고 북미 간의 수교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근데 이것도 이제 좌초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 94년도에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미 간의 관계가 괜찮아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입장에서는 대외적 조건도 괜찮고 유리하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 중이니까 국내에서 시민사회가 대북 통일 정책에 있어서 뭔가 화해할 것을 요구하는, 협력하고 교류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사회의 이런 장악력이 커졌고 이런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에서 바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생의 자기의 연구의 결과라고 그러죠.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북한의 김일성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이런 공부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북한의 김일성과 내가 장기를 하는 것들을 연구를 했다. 그래서 장기를 직접 도왔다. 뒀을 때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내가 북한과 상대하는데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만큼 통일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자기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내놓은 게 바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름이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화 공존 정책, 뭐 화해 협력 정책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그다음에 자 아까 그랬죠. 노태우 정부 때 창구 단일화 논리가 있었다고 그러죠.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서 가야 되는 거. 근데
한국 단일화 논리를 사실상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우리가 북한 독보독기를 할 때 시민들이 쭉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로 갖다 주냐면 적십자사에 갖다 줍니다. 그럼 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하든지 아니 북한이 거부하면 이거를 국제적십자사에 갖다 줘요. 그럼 국제적십자사가 이걸 북한에게 지원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직접 가서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걸 폐지를 합니다. 우리 단체가 직접 가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양한 이제 협력들이 벌어지는데 자, 그 성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DJ 정부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그 계기가 된 건 결국 2000년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2000년 6.15 정상회담입니다. 이 6.15 정상회담이 이제 되면서 정상회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교류 협력들을 추진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부 당국자들이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 회담을 정례화시키게 되고 그 정례화된 회담이 바로 장관급 회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장관급이 만나가지고 남쪽의 통일부 장관하고 북한의 내각 참사가 모여가지고 회담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거나 뭐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정례화시키면서 남북한에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들을 당국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회담의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북한 간에. 이거는 남북한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교류하고 우리가 뭔가 인도적 지원하고 이런 것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소위 남북 간의 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성공단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살아있는 건 개성공단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는 소위 배를 타고 금강산을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갈 때도 이 동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성인가요? 고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해안을 따라 곧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영해를 이렇게 벗어납니다. 영해를 벗어나서 공해상으로까지 배가 나가고 거기서 다시 북상을 해서 그 공해상에서 다시 북한 영해로 진입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해에서 동해에도 NLL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 NLL을 넘어가지 못하고 NLL 바깥으로 가서 가게 됩니다. 이게 초창기에 금강산 관광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초창기에 호텔도 없으니까 그 배에서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발전해서 육상으로 이제 가게 됐죠. 차를 타고 육상을 통해서 금강산을 갈 수 있게 됐고 2008년도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직전에는 뭘 하고 있었냐면 서울에서 여러분의 자가용을 몰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자가용 타고 직접 금강산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합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자가용 관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바로 이제 DJ 정부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 때 합의를 하고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 때 생산이 됩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에 이때 이제 그 남북한의 이제 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남북한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2000년 정상회담 하고 나서까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2000년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한 것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충격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역사상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한 건 그 당시 2000년의 정상회담 이후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요. 그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그 미국 국무장관이 급파돼서 오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평양을 방문해서 소위 그 조일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관계가 좋아지고 정상회담까지 하게 되고 이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남북한 간에서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면 주변국을 일정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적인 거는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북한과 미국 간의 특사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특사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면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조명록 이 총정치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특사로 파견돼서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뭘 발표하냐면 조미 공동 커뮤니케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그 조미 공동 커뮤니케에 의하면 지금쯤 북한과 미국 간에는 서로 사이가 이제 다 해결이 됐어야 돼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야 됩니다. 수교도 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도 만들어져야 되고 다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일각에서는 그런 설까지 있습니다.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특사 파견이 되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임기 말이었어요. 임기 말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이 북미 간 이 관계 정상화에 사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클린턴 정부가 끝나고 곧바로 부시 행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모든 클린턴의 정책들을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정부 말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 의해서 그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되고,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2002년도에 소위 고농축 우라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위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회에서는 플루토늄에 기반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다 중단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2002년도에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이제 특사를 파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계속 미국의 특사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야지 부시 행정부에서 지난 클린턴 정부 때 합의한 것들이 이행이 되겠죠. 근데 부시 행정부가 특사를 파견을 했어요. 했는데 켈리, 그 당시 이제 제임스 켈리라고 하는 특사가 와가지고 북한을 막 다그칩니다. 니들 핵무기 가지고 있지? 플루토늄 말고 우라늄으로 니들 핵무기 만들고 있지? 막 이렇게 다그쳐요. 그러니까 이 북한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식 어법인데 영어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가지고 있다도 아니고 가지게 되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켈리가 그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켈리 특사팀이 미국에 와가지고 논의를 해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에 기반한 핵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가동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제2차 북핵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미국이 1년에 북한에 대해서 50만 톤의 중유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위 이제 그 북한의 신포지구라고 하는 곳에 동해안에 신포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 킬로와트짜리 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북한은 영변 원자력 이 실험 단지를 다 이 가동을 다 중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이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딱 터지자 중유 선적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북한에 줘야 될 중유 선적을 중단한다. 그 말은 곧 제네바 합의를 깨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럼 다시 우리가 영변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고 하면서 영변 핵단지를 다시 재가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제2차 북핵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예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 간의 관계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미 간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바빠지게 되는 것이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든 중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이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단둘이 만나서 회담하는 거 안 하겠다. 자, 그러면서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육자회담이 만들어져서 이제 미국, 북한, 그리고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한국이 참여하는 육자회담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부시 행정부의 의도는 육자회담에서 북한을 5대1 구도로 고립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일단 남한이 말을 안 들어요. 남한이 일단 중립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말을 안 들어요. 중국도 중립 내지 북한 편을 듭니다. 그럼 러시아도 말을 안 들어요. 러시아는 중립의 어느 편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은 고이즈미 방북 이후에 납치자 문제로 인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거의 총성 없는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와가지고 맨날 핵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육자회담 와가지고 계속 납치자 문제 이야기만 해요.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자기 편이 미국 편이기는 하지만 뭔가 좀 어긋나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의도대로 육자회담이 안 굴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사실 5대1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목적이었는데 미국의 의도대로 안 굴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남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합니다. 즉 남북한의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중지하든지 속도를 조절하든지 뭐 하여튼 그래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자, 근데 북한과 이제 미국 간의 육자회담들이 쭉 진행이 되는 와중에서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사실은 합의를 하고 육자회담 공간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9.19 공동성명에 의하면 이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해야 되고, 소위 뭐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국제 협상에 의하면 이 말장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동결이냐, 불능하냐, 폐쇄냐, 막 이게 굉장히 말장난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당시 표현될 때는 불능화 뭐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불능화. 불능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는 잘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둘러싸고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미국은 불능화 이런 뜻이다 이런 거고 북한은 아니다 이런 뜻이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9.19 공동성명이 딱 발표되고 나서 미국의 일부 강경파들이 뭘 꺼집어냈냐면 소위 BDA 사태라고 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마카오에 있었던 BDA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이 BDA 은행에서 북한의 불법 자금이 BDA 은행에 들어가서 북한이 이걸 가지고 돈 세탁을 하고 있다라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자 미국이 BDA에 대해서 미국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린 그렇게 제재를 받으면서 협상을 할 수 없다. BDA에 있는 돈을 우리 앞에 갖다 놓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9.19 공동성명이 출범도 못하고 좌초의 위기에 빠져요. 이게 한 1년의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핵실험을 실시하자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핵실험까지 하게 되니까.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자, 그러자 이제 한국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하게 되면 이 금강산 관광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무튼 노무현 정부가 그래도 끝까지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남북 협력의 문제다. 그러면서 끝까지 금강산 관광의 중단 이런 것들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어떤 압력 혹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압력 이것들에 잘 버틴 것이죠. 이제 그게 사실은 2007년도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됩니다. 만약에 금강산 관광 다 끊어버리고 이랬다면 정상회담 안 하겠죠. 그렇죠? 할 수가 없겠죠. 남북관계가 나빠지니까. 그런데 또 노무현 정부가 끝까지 그런 것들은 지켜냅니다. 자, 이제 그런 성과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 다수파 정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소수파 정권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공격을 받습니다.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이 국민의 지속적인 이 지지를 확보하는 데 좀 실패를 하게 되고 소위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때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남남 갈등 그러면 우리가 흔히 거기에다가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남남 갈등 그러면 북한을 둘러싼 입장, 미국을 둘러싼 입장 이걸 가지고 남남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유럽에서 이 발전해온 진보 이념이나 보수 이념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북한을 둘러싸고 벌어진 혹은 미국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런 입장의 차이가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진보 보수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남남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교류 협력과 같은, 그러니까 한반도의 현재 불안정한 이 평화 상황, 그죠? 현재 한반도는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입니다. 그죠? 한국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경제나 사회 문화적 교류만 가지고서는 한반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선언들을 하나씩 조금 살펴볼 건데 거기에 특히 2007년도에 14 정상선언에 이런 한반도의 구조적 한계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들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실행이 안 되고 말죠. 그 다음에 결국 북미 간 갈등이라고 하는 또 이 구조적 제약, 이것도 뛰어넘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까지는 통일 방안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죠. 그죠? 우리의 통일 방안은 뭐다? 근데 이때부터는 통일 방안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우리의 통일 방안은 뭐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단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통일 방안은 그냥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뭐 이제 이런 것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통일 방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어떤 대북 통일 정책은 통일 정책이 아니라 대북 정책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일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 방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통일 방안은 그 전에 만들어졌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뭘 내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앞세우게 됩니다. 자, 저게 이제 이 사진이 이제 그 평양 순안공항에서 만났을 때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러 갈 때 비행기 안 타고 가죠. 차로 갑니다. 개성공단 통해서 쭉 차로 가면서 이게 아마 인민문화궁전인가 하는데 앞에서 만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언들이 이루어지고 이 당시에 남북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남북관계 적대관계에서 화해협력관계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 국민 여론조사도 보면 북한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응답에 적대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거의 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주민 의식에 있어서도 소위 이제 적대 의식보다는 화해 의식들이 보다 더 커지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신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 그래요. 6.15 공동선언을 한 다음에 오늘의 특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의 남조선 인민은 지난날의 남조선 인민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돌게 되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뭔가 우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적대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15 공동선언은 크게 5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뭐 이 5개 안들은 이제 이게 원칙, 통일 방안, 그다음에 그 기능주의적 협력에 따른 인도적 사안들, 그다음에 경제 협력, 그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정부 간 대화를 지속할 것에 대한 문제, 이렇게 5가지를 합의합니다.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해 놓은 것은 내용의 핵심들입니다. 우리가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자주의 원칙 이야기했죠. 남북 간에 뭔가 합의를 하면 제1항에는 반드시 자주의 원칙이 나옵니다. 북한이 이거는 절대 양보를 안 하는 원칙입니다. 자주의 원칙. 이게 이제 말이 이제 나중에 가면 뭐 우리 민족끼리 원칙 뭐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그 내용은 하여튼 자주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2항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항입니다. 그래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공통점들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통일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북측의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방제 그러면 1주권 국가입니다. 미국처럼.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1주권 국가죠. 그 외교와 국방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죠. 그죠? 근데 내치는 주정부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 연방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1중앙정부가 섭니다. 연방정부가. 그리고 이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국방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정부는 내치, 그러니까 경제, 행정, 사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의 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에 주장했던 연방제는 그런 거였는데 90년대 들어와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새롭게 주장합니다. 뭐냐면 외교와 국방권까지도 지역 정부에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와 국방권까지도 지역 정부에 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주장하는 연합제한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연합제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15 공동선언의 의의는 이런 겁니다.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고 남북관계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거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북관도 변하고 대남관도 변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이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6자회담에서 한국의 발언이 뭔가 힘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이 말을 하면 북한이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경제, 군사, 사회, 문화 협력이 강화되고 군사 같은 경우는 하여튼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에 처음으로 두 번 그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합니다. 국방장관급 회담을 하는데 이제 그때 만들어졌던 몇 가지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때 남북한의 그 휴전선상에서 상호 비방 중상하는 거, 선전물 철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저때 다 합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좋으니까 주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본도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미 간의 특사 교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국내에 미친 영향들을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이제 문제점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남남 갈등과 사회적 분열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치유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사실상 현재와 같은 우리 사회의 지형에서는 이런 사회적 분열들이 뭔가 그 중도적인 지점을 찾는다고 해서 치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이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걸 둘러싸고 현재 남쪽 사회에서의 남남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14정상선언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 사망과 사항입니다. 사망과 사항.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기능주의적 접근이 한반도의 어떤 구조적 제약들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교류나 경제적 교류만 가지고서는 어떤 정치 군사적 적대 관계까지 뛰어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와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게 됩니다. 왜? 실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문화적 교류나 경제 협력들이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망은 바로 이겁니다.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건 이제 원칙입니다. 제4항은 남과 북은 현재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남북한이 모여서 군사적인 문제를 합의한 거의 최초의 문헌입니다. 물론 91년도에 남북한 상호 불가침 선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합의를 합니다. 그걸 빼놓고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북한이 이야기하는 건 거의 최초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북한은 평화체제 문제는 남한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화협정의 문제, 그래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우리가 미국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남한은 남북한이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부시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걸 내비치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하고 협상하면서 정상회담에서 이걸 엄청나게 캐묻습니다. 진짜냐, 사실이냐, 진짜 할 거냐 계속 캐물어요. 부시가 굉장히 짜증을 냈다고 그래요, 그때. 근데 아무튼 이걸 그래, 나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와서 합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이제 재밌는 대목이 바로 3자 또는 4자 정상입니다. 3자 그러면 누굴까요? 3자 그러면 남북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남북한은 무조건 들어가죠. 4자 그러면 남북한, 미국, 중국입니다. 근데 3자 또는 4자 그랬어요. 3자만 할 수도 있고 4자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선언이 나가자 중국이 발끈합니다. 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서 자기들이 배제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무슨 발표를 하냐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책임 있는 당사국이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이런 합의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과 중국이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3자라는 주장을 북한이 했다고 그래요. 3자만 하자 이렇게. 우리가 4자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뺄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발끈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교류, 인도주의 협력 사업,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항이 국제적 협력입니다. 재외동포들까지 포함해서 국제적인 협력들을 추진하자. 자, 그래서 14선언의 의의는 어떤 저런 것들입니다. 6.15 공동선언의 어떤 그 선언의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화시킨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부시 행정부가 하여튼 엄청나게 강경하게 그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 들어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노무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이 14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고, 자, 국내에 이제 미친 영향들 전체적으로 보자면 대북 적대의식이 여전히 약화됐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협력 모델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까? 과거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현재 개성공단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현재 그나마 끝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4정상선언 할 당시에 이제 남북한이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굉장히 지금 많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경공업 원자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 8천만 달러 정도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 자원으로 그것들을 상환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한 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8천만 달러 줬어요. 근데 북한이 그 당시에 아연인가를 한번 우리 쪽에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갚아라 그러고 있는데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띠먹는 거 굉장히 잘해요. 과거에 70년대에도 북한이 서방 은행들에서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오일 쇼크로 해서 북한이 굉장히 많은 이제 빚만 지고 이 후퇴를 해버립니다.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이 디폴트 선언을 해버립니다. 돈 안 갚아 이러면서. 그래서 북한이 대외 신인도가 푹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서방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거 갚아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안 갚는다고 했어요. 우리 못 갚는다는 걸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협력 모델로 14정상선언이나 이런 데서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부자재를 지원하고 북한이 지하자원으로 그것들을 상환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합의를 했는데 한 번만 딱 되고 나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 보시면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노무현 정부도 이제 소수파 정권입니다. 그러려면 대수록 자신의 정책에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근데 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초기에 소위 그 대북 특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북 송금 특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소위 이제 그 전임 정권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비판을 받고, 두 번째로는 노무현 정부가 이제 이라크 파병을 합니다. 미국의 이 9.11 테러 이런 거 이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국내 평화 세력들과 소위 노무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개혁 세력들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국내 평화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과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이 두 개의 세력이 좀 매끄러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북 통일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도 이게 부담으로 끝까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명록 특사라고 하는 사람과 클린턴 대통령의 그 미국 백악관에서의 회담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이 조명록 특사는 군복을 입고 있죠.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냥 신사복을 입고 왔다가 백악관 들어갈 때 잠깐만 그러더니 옷 좀 갈아입겠다 하더니 군복으로 딱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의미가 뭘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사람 군인이에요. 원래 이 사람 군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2007년도에 14정상선언이 계속 진행이 됐다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안변이라고 하는 지역에 조선소를 건설하는 거,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남포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 그 회사들이 직접 가서 부지까지 다 봤습니다. 어디가 적합하겠다, 부지까지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의 경제 특구를 또 하나 만드는 거, 개성공단과 같은 이 남한 전용의 이 특구를 만드는 거. 특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주입니다. 해주에다 특구를 만들면 한국으로 오기도 좋고 중국이나 이런 데 가기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해주에 이런 경제 특구를 만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우리가 14정상선언을 했죠.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철로를 연결해 가지고 그 베이징 올림픽에 단일팀은 어렵고 공동 응원단을 가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나라 응원단을 태워서 쭉 가면 평양에서 북한 응원단 태워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걸 합의를 했는데 다 뭐 불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삼지연 공항이라고 써졌는데 저기는 이제 백두산 관광입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 말고 북한이 백두산을 관광지로 열겠다 이래가지고 백두산 관광을 하려면 삼지연 공항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 삼지연 공항은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이 프로펠러 비행기가 아주 작은 비행기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활주로가 작아서 활주로가 짧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백두산을 개발하려면 저 삼지연 공항을 넓히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현대 아산이 백두산 관광에 대한 개발권을 따냈어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서해 NLL 지역에서 소위 우리가 14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서해 무슨 특별 협력 지역, 서해 협력 특별 지역이라고 하는 걸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게 계속 여기가 이제 남북한이 충돌하고 있으니까 이 충돌하는 걸 하지 말고 여기다가 공동 어로 구역도 만들고 환경 생태 구역도 만들고 그리고 군함은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하자, 경비선만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협상도 몇 번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동 어로 구역을 설치하는데 우리는 등 면적 원칙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NLL이 이렇게 했으면 NLL에서 같은 면적끼리 이렇게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자 이거고, 북한은 무슨 소리냐? 북한은 NLL이라고 하는 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합의는 안 됐지만 아무튼 그 논의들을 계속해 나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 이제 좌절되고 말았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대남관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분이 평양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가 우연히 찍힌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자전거에 뭘 싣고 갑니다. 뭘 싣고 가는지 찍어봤어요. 네, 대한민국이란 마크가 찍힌 거를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가방 같은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써진 가방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됐어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 그냥 이렇게 다녀요. 그냥 이렇게 평양 시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저건 뭐냐면 우리가
쌀이나 비료를 지원한 그 포대입니다. 저게 예, 포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나르는 가방이나 이런 것들로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북한 사회도 사실은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6.15 선언과 14선언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6.15 선언과 14선언이 다 붕괴하게 되죠. 그리고 소위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 정책으로 나서게 되고 이 대북 강경 정책은 이제 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에 의한 대북 정책입니다. 힘센 놈이 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협력 정책이 결과적으로 좌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도 좌절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북핵 문제에도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2009년도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2차 핵실험을 하면서 소위 또 다른 핵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몇 년 전까지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들어봤던 게 아마 그럴 겁니다. 2008년도에 김정일이 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북한 급변 사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쫙 나오게 되죠. 그리고 때마침 대통령이 소위 통일세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통일부 장관께서는 통일 항아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첫 월급을 그 항아리에 다 넣으셨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통일부 직원들한테 항아리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건 뭐냐면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있어요. 곧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망할 수도 있다. 급변 사태가 날 수도 모른다.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그 YS 정권 시절의 흡수 통일론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들인 것이죠. 그런 정책들인 것이고 이제 이것들을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유럽으로까지 가는 것을 이제 꿈꿔왔는데 그걸 통과할 때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다가 그 통행료를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남북한이 주도권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남북한이 서로 협력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 의지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한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6.15 선언이나 14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좀 계승하는 좀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